여보세요.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관이 물었어요. 어떤 내용이냐고. 수진은 숨을 크게 들이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연세든 노인이 매일 큰 돈을 쓰고 있어요. 범죄에 연루된 걸로 의심됩니다. 하지만 수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신고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인생입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힐링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망원시장 한복판 25년째 한자리를 지키고 있는 정육점이 있습니다. 가게 앞에는 이수진 정육점이라는 낡은 간판이 걸려 있죠. 오늘도 48살의 이수진은 이른 아침부터 고기를 손질하고 있습니다. 칼질이 능숙해요. 25년 경력이 손끝에 묻어나는 거죠.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줌마가 삼겹살을 사가고 아저씨가 불고기를 주문하죠.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달 전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정각이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노인이 있거든요. 70대 정도로 보이는 할아버지인데 옷차림이 참 남루합니다. 낡은 잠바에 해진 바지, 때 묻은 운동화까지. 처음 봤을 때 수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가 한우 등심 15kg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15kg이라니 보통 가정에서 한 달은 먹을 양입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죠. 할아버지는 허리춤에서 두툼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서 깨끗하게 달인 만원권 지폐들이 나왔어요. 10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겁니다. 카드도 아니고 계좌이체도 아닌 현금이요. 수지는 고개를 갸웃했죠. 뭔가 어울리지 않았거든요. 옷은 그렇게 남루한데 돈은 어디서 나는 걸까요? 하지만 장사하는 사람이 손님 사정에 일일이 참견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저 정성껏 고기를 포장해 드렸습니다. 그게 첫 번째였어요. 그런데 다음 주 수요일 또 같은 시간에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똑같이 한우 등심 15kg을 주문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도 마찬가지였죠. 주변 상인들도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떡볶이 가게 아줌마가 물었어요. 저 어르신 작년까지 공원에서 노숙하시던 분 아니냐고. 채소 가게 할머니도 한마디 거들었죠. 맞다, 폐지 주우시던 분이 맞다고. 수지는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노숙자였던 분이 어떻게 매주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쓸 수 있는 걸까요? 더 이상한 건 할아버지의 태도였어요. 옷은 남루하지만 자세는 꼿꼿했고 말씨는 정중했습니다. 손은 거칠었지만 손목에는 시계 자국이 선명했어요. 뭔가가 맞지 않는 퍼즐 같았습니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고기를 이렇게 많이 사가시는데 어디에 쓰시냐고.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한테 줄 거라고. 그게 전부였어요. 더 캐묻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 기분 나빠하실까 봐요. 하지만 궁금증은 점점 커져만 갔죠. 매주 같은 시간, 같은 요일, 같은 양의 고기를 사가는 할아버지.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어느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기를 받아들고 돌아서는데 주머니에서 뭔가가 떨어졌어요. 수지는 재빨리 주웠습니다. 명함이었죠. 명함을 보는 순간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대한그룹 명예회장 최병수, 그 유명한 재벌 그룹의 회장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수지는 명함을 손에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대한그룹이라니요. 한국에서 손꼽히는 재벌 그룹 중 하나잖아요. 그런데 그 회장이 왜 이런 남루한 차림으로 시장을 돌아다니는 걸까요? 아니, 잠깐만요. 혹시 이게 진짜 명함이 맞나요? 수지는 명함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고급 용지에 금박으로 새겨진 글씨,
엠보싱 처리까지. 아무리 봐도 가짜 같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었죠. 첫째, 정말로 재벌 회장이 신분을 숨기고 있거나, 둘째, 누군가의 명함을 훔쳐서 사용하고 있거나. 수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다음 날 수진은 인터넷으로 대한그룹을 검색해 봤어요. 최병수 회장에 대한 기사들이 수십 개 나왔습니다. 10년 전 기사였죠. 회장이 돌연 은퇴하고 실종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재산 대부분을 청소년 재단에 기부했다고 합니다. 사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10년 전의 사진이라 확실하지는 않지만 윤곽이 비슷해 보였어요. 그 할아버지가 정말 최병수 회장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재벌 회장이었던 사람이 왜 노숙자 차림으로 시장을 돌아다니나요? 매주 100만 원 넘게 고기를 사가는 건 또 뭔가요? 소중한 사람들한테 준다는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수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혹시 사기꾼은 아닐까요? 아니면 신분 도용? 돈 세탁? 온갖 나쁜 상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 정말 범죄에 연루된 일이라면 어쩌죠? 자기도 모르게 공범이 되는 건 아닐까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결심을 굳혔어요. 일단 신고를 해야겠다고. 혹시 모르잖아요. 정말로 범죄 조직이나 사기단에 연루된 일일 수도 있으니까요. 수요일 저녁 가게 문을 닫은 후였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어요. 112번을 눌렀죠. 한참을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관이 물었어요. 어떤 내용이냐고. 수진은 숨을 크게 들이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제 가게에 매주 오시는 분이 계신데 좀 수상해서요. 노숙자 같은 차림인데 매주 100만 원 넘게 현금으로 고기를 사가시거든요. 그것도 15kg씩이나요. 그런데 재벌 회장 명함을 떨어뜨리신 걸 제가 주었어요. 경찰관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재벌 회장 명함이요? 수지는 대한그룹 최병수 회장이라고 대답했어요. 혹시 신분 도용이나 사기 아니면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신 건 아닐까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접수하겠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죠.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겠어요. 수지는 정보를 불러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은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내가 잘한 걸까? 혹시 그냥 착한 분이시면 어쩌지? 하지만 이미 신고는 끝났습니다. 되돌릴 수도 없었어요.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설쳤습니다. 할아버지의 꼿꼿한 자세가 떠올랐어요. 정중한 말씨도요. 소중한 사람들한테 준다던 그 말도 계속 맴돌았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 두려워졌죠. 할아버지가 오실까요? 경찰이 먼저 올까요? 수지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요일 아침부터 날씨가 이상했어요. 하늘이 잔뜩 찌푸리더니 오후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했죠. 한방눈이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눈송이들이 하얗게 세상을 덮어갔어요.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일찍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날엔 손님도 뜸하거든요. 수진도 정리를 하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시계를 보니 벌써 저녁 5시 반이었어요. 1시간 후면 그 할아버지가 올 시간이었습니다. 아니, 오실까요?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데요. 수지는 괜히 신경이 쓰였어요. 신고를 한 게 자꾸 마음에 걸렸거든요. 6시가 다가왔습니다. 눈은 점점 더 거세게 내렸죠. 시장 골목이 하얗게 쌓여갔어요. 수지는 가게 안에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이런 날 올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정확히 6시였습니다. 눈보라 사이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였어요.
손수레를 끌고 오는 모습이었죠. 수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할아버지였어요.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얇은 잠바만 입고 계셨습니다. 모자도 없었고 장갑도 없었어요. 온몸이 눈으로 뒤덮여 있었죠. 손수레를 끌고 가게 앞에 섰을 때 할아버지는 심하게 떨고 계셨습니다. 수지는 깜짝 놀라 뛰어나갔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이렇게 추운 날 웬일이세요? 할아버지는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썹에 눈이 하얗게 쌓여 있었어요. 오늘은 늦으면 안 돼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들이 기다려요. 꼭 오늘 가져다 줘야 해요. 수지는 그 절박한 목소리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서 안으로 들어오세요. 수진이 할아버지의 팔을 잡았어요. 이러다 큰일 나시겠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고기만 빨리 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수지는 서둘러 고기를 포장했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할아버지를 보니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신고한 게 정말 잘한 일일까요? 이렇게 절박한 분을 의심한 게 맞나요? 포장을 하면서 수지는 말했습니다. 어르신, 잠깐만 기다리세요. 안에 들어가 따뜻한 국물을 끓였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사골국이었죠. 담요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거라도 드시고 가세요. 수진이 국을 내밀었어요. 담요로 어깨를 감싸드렸죠.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셨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국그릇을 받으셨어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참, 사람의 온기가 이렇게 따뜻한 건지 까먹고 살았네요. 국을 한 모금 드시더니 눈을 감으셨어요. 눈물이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그 순간 할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거기엔 깊은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의 슬픔이요. 하지만 동시에 포기하지 않는 의지도 보였죠. 국을 다 드신 할아버지는 일어나셨습니다. 담요를 돌려드리며 고개를 숙이셨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이 세상이 아직 살만하네요. 할아버지는 무거운 고기를 손수레에 실으셨습니다. 그리고 눈보라 속으로 사라지셨죠. 수지는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봤어요. 가슴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의심이 아니었어요. 궁금증도 아니었죠. 그건 걱정이었습니다. 저 할아버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아이들이 기다린다는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수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뒤를 따라가 보자고. 진실을 알아야겠어요. 의심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그 일주일 동안 할아버지 생각만 했어요. 잠을 자도 눈보라 속을 걷던 그 뒷모습이 떠올랐죠. 아이들이 기다린다던 그 말도 계속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수요일이 다가왔어요. 수지는 아침부터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오늘은 꼭 따라가 보자고. 진실이 뭔지 알아야겠다고요. 의심이 아니에요. 이해하고 싶었던 겁니다. 저녁 5시 수지는 평소보다 일찍 준비를 마쳤어요. 고기를 미리 포장해 두고 계산대 앞에서 기다렸죠. 시계를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6시 정각이었어요. 어김없이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손수레를 끌고 천천히 걸어오시는 모습이요. 수지는 평소처럼 밝게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어르신. 할아버지는 언제나처럼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오늘도 부탁드립니다. 수지는 준비해둔 고기를 건넸어요. 할아버지가 돈을 내고 고기를 손수레에 실었죠. 조심히 가세요. 수진이 배웅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고 돌아서셨어요. 수지는 재빨리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가게 문을 잠그고 할아버지를 뒤따랐죠.
거리를 두고 따라갔어요. 들키면 안 되니까요. 할아버지는 손수레를 천천히 끌고 걸어가셨습니다. 걸음이 느렸어요. 무거운 고기 때문인지 아니면 나이 때문인지요. 시장을 벗어나자 골목길이 나왔습니다. 좁은 길을 돌고 돌았어요. 할아버지는 가끔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셨죠. 수지는 재빨리 전봇대 뒤에 숨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한 번은 위험한 순간도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길게 뒤를 돌아보셨거든요. 수지는 숨을 죽였습니다. 다행히 할아버지는 다시 걸음을 옮기셨죠. 골목을 몇 개나 지났을까요? 20분쯤 걸었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한강 쪽으로 향했습니다. 강변 쪽 낡은 동네였어요. 재개발 구역이라고 적힌 팻말이 여기저기 보였죠. 할아버지가 어느 건물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낡은 컨테이너 건물이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지고 녹이 슬었죠. 창문은 깨져 있었고 문은 삐걱거렸습니다. 수지는 조금 떨어진 전봇대 뒤에 숨었어요.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긴장 때문이었죠. 할아버지는 손수레를 건물 앞에 세우고 주머니를 뒤지셨어요. 열쇠를 꺼내시더군요. 녹슨 자물쇠를 열고 무거운 철문을 미셨습니다. 끽 소름 끼치는 소리가 났어요. 할아버지는 고기를 들고 안으로 들어가셨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다. 할아버지 왔어. 밝고 환한 목소리들이었죠. 수진의 가슴이 쿵했습니다. 아이들이요? 진짜로 아이들이 있나요? 수진은 조심스럽게 건물 쪽으로 다가갔어요. 발소리를 죽이며 천천히요. 깨진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수진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입을 손으로 막았죠.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안에서 펼쳐진 광경이요. 컨테이너 안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테이블 2개를 이어붙여 긴 식탁을 만들었더라고요. 그 주위로 아이들이 앉아 있었어요. 12명이나 됐습니다. 중학생처럼 보이는 큰 아이들부터 유치원생처럼 어린 아이들까지요. 모두 할아버지를 둘러싸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기를 테이블에 올려놓으며 아이들의 머리를 하나하나 쓰다듬으셨어요. 수지는 그 장면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저 아이들은 누구죠? 할아버지는 왜 여기서 아이들을 돌보시는 거죠? 답을 알고 싶었습니다.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어요. 수지는 한 발짝 더 내디뎠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싶었죠.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컨테이너 내부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정돈되어 있었어요. 한쪽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가득 붙어 있었죠. 우리들의 최고기 할아버지라고 적힌 종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할아버지 얼굴과 하트가 그려져 있었어요. 아이들의 솜씨였죠. 수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반대편 벽에는 낡은 교과서들이 쌓여 있었어요. 공책도 있었고 연필도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이불과 베개가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죠. 옷가지들도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어요. 12명이나 됐습니다. 나이도 제각각이었죠. 중학생 교복을 입은 아이가 3, 초등학생처럼 보이는 아이가 5, 그리고 아주 어린 아이들이 4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천천히 고기를 꺼내셨어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오늘은 고기다. 가장 어린 아이가 손뼉을 쳤어요. 할아버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죠.
오늘 고기는 특별히 좋은 거란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옛날에 딸아이랑 같이 먹었던 거야. 미나가 제일 좋아했었지.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미나 누나요? 6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할아버지 딸이었단다. 너희 나이 때 참 예뻤지. 지금은 하늘나라에 있어. 아이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가장 큰 중학생 남자아이가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할아버지 손주가 되어드릴게요. 다른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있구나. 할아버지한테는 너희가 있어. 고마워. 정말 고맙단다. 목이 매는 게 보였어요. 중학생 형들이 나섰습니다. 자, 우리가 고기 구울게요. 어린 동생들은 앉아 있어. 능숙하게 불판을 꺼내고 고기를 올렸어요. 초등학생 누나들은 밥을 퍼서 나눠줬죠. 진짜 가족 같았습니다. 서로를 돌보고 챙겼어요. 큰 아이들이 작은 아이들 고기를 먹기 좋게 잘라줬습니다. 작은 아이들은 고맙다며 환하게 웃었죠.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셨어요. 가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잘 먹어라. 많이 먹어. 할아버지 목소리가 얼마나 다정하던지요. 가장 어린 준이가 할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저 오늘 유치원에서 칭찬받았어요. 그림을 잘 그렸대요. 할아버지는 아이를 꼭 안아주셨어요. 우리 준이가 최고구나. 수지는 그 장면을 보며 울컥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거든요. 할아버지는 이 아이들의 가족이었던 겁니다. 유일한 가족이요. 벽에 붙은 달력이 눈에 들어왔어요. 거기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가 쳐진 날들이 있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요. 그날이 바로 아이들이 기다리던 날이었던 거죠. 식탁 한쪽에 놓인 액자도 보였습니다. 젊은 날의 할아버지와 예쁜 여자아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여자아이가 고기를 먹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죠. 미나였습니다. 수지는 가슴이 미어졌어요. 딸을 잃은 아버지가 다른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어준 거였습니다. 재벌 회장이라는 지위도 내려놓고 모든 걸 버리고 이 아이들을 위해 살고 계셨던 거예요. 아이들이 다 함께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최고. 감사합니다. 12개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였어요. 할아버지는 눈물을 훔치며 웃으셨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거기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자신이 할아버지를 의심했던 게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경찰에 신고까지 했었잖아요. 이렇게 숭고한 일을 하시는 분을요. 수지는 자책감에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일찍 가게에 나왔습니다. 잠을 한숨도 못 잤거든요. 할아버지와 아이들 생각뿐이었어요. 어젯밤 본 그 장면이 계속 떠올랐죠. 컴퓨터를 켰습니다. 더 알아봐야 했어요. 최병수 회장에 대해서요. 검색창에 이름을 쳤죠.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첫 번째 기사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15년 전 기사였습니다. 대한그룹 최병수 회장, 무남동녀 교통사고로 잃어. 부제목이 가슴을 찔렀죠. 고등학생 딸 미나 양 봉사활동 가던 중 사망. 기사를 읽는 수진의 손이 떨렸어요. 미나 양은 매주 청소년 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날도 가출 청소년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하러 가던 길이었대요. 비 오는 날이었죠. 차가 빗길에 미끄러졌답니다. 현장에서 즉사였어요. 겨우 17살이었죠. 수지는 눈물이 났습니다. 얼마나 착한 아이였을까요?
아버지는 얼마나 슬펐을까요? 다음 기사를 열었습니다. 1년 후의 기사였어요. 최병수 회장, 청소년 교육재단 설립. 딸의 뜻 이어받아 가출 청소년 지원 사업 시작. 사진 속 최 회장의 얼굴이 너무 야위어 있었습니다. 기사는 계속됐어요. 최 회장이 직접 쉼터를 방문하고 아이들과 식사를 하고 공부를 가르쳤다는 내용이었죠. 딸이 하고 싶어 하던 일들을 대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5년 후의 기사가 충격이었어요. 최병수 회장 돌연 은퇴, 행방불명. 가족들도 모른다고요. 재산 대부분을 청소년 재단에 기부하고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사회는 발칵 뒤집혔대요. 경찰에 실종 신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 회장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마지막 목격담이 있었죠. 쪽방촌에서 폐지를 줍는 모습이 목격됐다고요. 수지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최 회장은 모든 걸 내려놓은 거였어요. 재벌 회장이라는 자리도, 돈도, 명예도요. 그냥 한 명의 할아버지가 되기로 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기사 댓글을 읽다가 답을 찾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쓴 글이었어요. 재단 이사였던 분이라고 했죠. 최 회장님은 형식적인 후원이 싫으셨대요. 진짜로 아이들과 함께 살고 싶어 하셨답니다. 딸처럼요. 딸이 했던 것처럼 직접 아이들 곁에 있고 싶으셨던 겁니다. 밥을 해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회장이 아니라 할아버지로요. 수지는 키보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을 자신은 의심했던 겁니다. 경찰에 신고까지 했잖아요.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죠. 여보세요.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이수진 씨 맞으시죠? 관할 경찰서입니다. 며칠 전 신고하신 건 관련해서요. 수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경찰이요. 신고요. 아, 그때 그 신고 어떻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경찰관이 대답했어요.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신고하신 분은 최병수 씨 맞습니다. 대한그룹 전 회장이시고요. 10년 전부터 가출 청소년들을 돌보고 계셨더라고요. 불법적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존경스러운 일을 하고 계시더군요. 신고 취하하셔도 됩니다. 수지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아무 잘못도 없으셨던 거예요. 아니, 잘못이 아니라 숭고한 일을 하고 계셨던 거죠.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게요. 남루한 옷차림만 보고 수상하다고 생각했던 게요. 진짜 중요한 건 겉이 아니라 속인데 말이에요. 수지는 결심했습니다. 할아버지께 사과드려야겠다고요. 그리고 도와드려야겠다고요. 혼자서는 너무 힘드실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걸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수요일을 기다렸어요. 할아버지를 만나야 했으니까요. 용기를 내서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자신이 알게 된 것도 돕고 싶다는 것도요. 수요일이 밝았습니다. 수지는 아침부터 부산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거든요. 평소보다 2배의 고기를 준비했죠. 한우 등심 30kg이었습니다. 돼지고기도 준비했어요. 삼겹살과 목살을 각각 10kg씩이요. 그리고 소시지도 한 박스 챙겼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았거든요. 옆 가게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오늘 무슨 잔치라도 있어요? 수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특별한 잔치예요. 정말 특별한 거요. 저녁 6시가 가까워졌어요. 수지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머리도 단정히 빗었죠. 마음의 준비도 해야 했어요. 할아버지께 뭐라고 말씀드릴지 수없이 연습했습니다. 6시 정각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나타나셨어요. 늘 그랬듯 정확한 시간이었죠. 손수레를 끌고 천천히 걸어오시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가게 밖으로 나가 할아버지를 맞이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제가 같이 가도 될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할아버지가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같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요리를 좀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그리고 드릴 말씀도 있고요. 할아버지는 잠시 수진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의아함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곧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죠. 알고 계셨군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르신을 의심했어요. 경찰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목이 메었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괜찮아요. 이해합니다. 의심할 만했죠. 하지만 수지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전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어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수진의 손을 잡으셨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알아주셨으니 됐어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웠죠.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도 돕고 싶어요. 혼자서는 힘드시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요. 할아버지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수지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죠. 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부탁드려요. 두 사람은 함께 컨테이너로 향했습니다. 수진이 준비한 고기들을 손수레에 가득 실었어요. 할아버지가 앞에서 끌고 수진이 뒤에서 밀었죠. 길을 가면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저 아이들은 모두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이에요. 가출한 아이도 있고 부모에게 버려진 아이도 있죠. 다들 상처가 많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제 딸 미나가 그 아이들 같은 친구들을 도우려다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하려고요. 컨테이너에 도착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문을 여셨어요. 할아버지다. 아이들의 환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누가 같이 왔어요? 할아버지가 수진을 소개하셨어요. 이분은 수진 선생님이야. 오늘부터 우리를 도와주실 거란다.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안녕하세요. 12개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수지는 아이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안녕, 얘들아. 선생님이 오늘 맛있는 거 많이 가져왔어. 같이 먹자. 아이들이 와하고 환호했죠. 그날부터 수지는 매주 수요일마다 컨테이너를 찾았습니다. 고기를 가져가고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었어요. 이야기도 나누고 웃음도 나눴죠. 그리고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의 다른 상인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반찬 가게 아주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죠. 수진 씨, 나도 좀 도와도 될까요? 반찬 좀 싸갈게요. 수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요, 고마워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떡집 사장님도 왔어요. 나도 떡 좀 가져갈게. 아이들 간식으로 좋겠지? 채소 가게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죠. 나도 과일 좀 보낼게. 따뜻한 연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여러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1년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많이 변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망원시장과 한강변 컨테이너 주변이 변했다고 해야겠죠.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거든요. 컨테이너는 이제 낡은 건물이
벽도 새로 칠하고 창문도 교체했죠. 난방 시설도 제대로 갖췄습니다. 입구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렸어요. 청소년 쉼터 미나의 집. 정식으로 등록된 보호시설이 된 겁니다. 최병수 명예이사장이라는 명패도 붙었죠. 망원시장 상인들은 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수진이 회장을 맡았어요. 매달 첫째 주 수요일마다 후원금을 모아 쉼터에 전달했죠. 고기, 반찬, 과일, 옷가지까지요. 아이들도 변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학교도 다니기 시작했죠. 큰 아이들은 검정고시를 준비했고 작은 아이들은 정규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미나의 집 1주년 기념 개소식 날이거든요. 시장 상인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시청 공무원들도 왔고 기자들도 왔어요. 할아버지는 깨끗한 양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1년 만에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얼굴은 여전히 부드러웠어요. 아이들 옆에 서 있는 모습이 정말 할아버지 같았습니다. 개소식이 시작됐어요. 시장님이 축사를 했습니다. 최병수 이사장님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수진 회장님과 시장 상인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에 박수를 보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민망해 하시는 것 같았죠. 아이들이 할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최고. 우리가 있잖아요. 식순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저녁이었어요. 수지는 할아버지와 단둘이 벤치에 앉았습니다. 어르신, 1년 전이 생각나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웃으셨습니다. 그럼요. 선생님이 따뜻한 국물을 주시던 날이요. 그날이 전환점이었죠. 수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더 많이 배웠습니다. 진짜 부자가 뭔지요. 할아버지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이 모든 게 가능했어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르신이 보여주신 사랑 덕분입니다. 그 사랑이 저희를 움직였어요. 할아버지는 저 멀리 하늘을 바라보셨어요. 미나가 보고 있을까요? 아빠가 이제라도 제대로 하고 있는지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고 계실 거예요. 자랑스러워 하실 거고요. 그때 아이들이 뛰어왔어요. 준이가 할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배고파요. 저녁 먹어요. 다른 아이들도 와글와글 모여들었죠. 할아버지는 아이들을 하나하나 안아주셨어요. 그래, 우리 밥 먹자. 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해줄게.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수진도 일어나 함께 걸어갔어요. 쉼터 입구에 놓인 손수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깨끗하게 다시 칠한 손수레였어요. 여기엔 명판이 붙어 있었죠. 최병수 할아버지의 사랑 손수레. 할아버지가 손수레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이 손수레가 많은 것을 실어 날랐지요. 고기만이 아니라 사랑도요. 수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사랑이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고 있어요.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쉼터 안에서 환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들렸죠. 할아버지와 수진 그리고 12명의 아이들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반짝였어요. 수진은 그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별 중 하나가 미나일까요? 아버지와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을까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리고 웃고 계실 겁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꿈을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사랑이 사랑을 낳고 그 사랑이 세상을 조금씩 바꾸고 있으니까요. 세상은 그를 의심했지만 그는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진짜 부자는 재산이 아니라 마음의 사랑을 담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언제나 돌아옵니다.